안녕하세요. 10월 온라인 수업 첫 주차 두 번째 역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까지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주로 남한의 역사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대단어 속에 민주화 운동의 시작, 4.19 혁명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1948년에 대통령이 돼요. 처음에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그 간선제로 뽑았죠.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임기가 4년이에요. 처음에 이승만이 걸렸는데 뭐 48년에 했으니까 쭉 이제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50년쯤 돼서 국회의원 선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거느리고 있는 자유당이 참패합니다. 1950년이에요. 한국전쟁 직전. 그래서 이승만이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별로 지지를 못 받구나,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이승만을 좋아하는데, 이승만의 자유당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유당 안에는 친일파나 이런 아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승만의 반대하는 아들로 국회가 꾸려집니다. 그게 1950년대예요. 1950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이제 한창 하고 있죠. 전쟁을 이제 한창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승만이 불안해진 거죠. 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 전에요. 반민특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반민족 행위자 이름이 복잡한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반민특위가 꾸려집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반민족 행위, 반민족 행위라는 것은 친일파, 친일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행위 조사 특별위원회. 이 친일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해도 친일파에 대한 처단 문제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걸 만듭니다. 친일파를 처벌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법도 특별법도 만들고 국회에서 이걸 설립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친일파를 조사하러 다니고 친일파 잡으러 다니고 해요. 이승만 정부는 말이에요. 정부가 경찰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도 가지고 있고 이 정부가 그럼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느냐. 우리 책에 보면 미온적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좀 소극적이라고 적어봤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소극적도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방해해요. 친일파 잡으러 다니는 걸. 심지어서는 이 이승만 정부의 경찰에서 이 반민족 특위 위원들을 간첩행위로 잡아야 됐습니다. 오히려 빨갱이라고.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거의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해 있다 보니까 이런 친일파를 처단하는 이런 반민특위를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승만 이런 정권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가지게 돼요. 이승만에 대한 지지도 높은데 그 이승만 정권이나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안 걸립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요. 농지개혁 문제 빠졌네요. 뭐 이런 와중에 이제 농지개혁도 일어납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은 아마는 지주들의 토지를 지주도 농사 짓고 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토지를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나눠준다. 근데 나눠주는 방식을 돈을 주고 땅을 산 다음에 돈을 받고 땅을 나눠준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대부분의 이제 농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주로 많이 합니다. 토지 그대로 뺏어서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북한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북한은 1947년도에 했는데 남한은 상당히 늦었죠. 어쨌든 유상몰수 유상분배 형태로 이제 전통적 지주 소작 관계, 그러니까 땅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주들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뭐 거의 이제 지주를 가지고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대적 농업발전 기반 형태 살짝 마련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거쳐왔긴 하지만 이승만 개인에 대한 인기 말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인기는 떨어지게 되면서 1950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이 참패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5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4년마다 하니까요. 52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승만이 안 뽑힐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쩌는가 하면 52년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 전쟁 막 전쟁 한창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헌법은 그대로 두고 뽑는 방식만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고쳤다 해서 발췌 개헌이랍니다. 막 이때 국회의원들이 반발했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간선제로 뽑는데 니는 다음에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꾸는 게 어디 있냐. 막 반발했지만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이 북한하고 내 통화나들이라면서 또 잡아가고 이렇게 협박한 것 같아 결국 이걸 통과시켜요. 전쟁 중에 또 선거합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해. 전쟁 중에 선거하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인지도가 높은 이승만이 당선되겠죠. 이승만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대통령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이승만은 한 번 했고 두 번 했어요. 이거 때문에 세 번째 하고 싶은데 두 번밖에 못하니까 다시 또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4.4.5.2 기원이에요. 1954년에 대통령 두 번만 할 수 있는데 그래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거 인정. 그렇지만 초대 대통령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걸리면 계속 하는 걸로 하자. 초대 대통령의 초대는 적용 안 돼. 이 규정이 초대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걸로 하자. 이걸로 개헌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때도 이승만이 또 자유당 정권이나 이런 데서 막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3분의 1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받는 게 뭐 36표를 받아야 된다. 이 3분의 1인데 그래야 3분의 1인데 과반 3분의 1가 넘는데 나누니까 33.3333 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35.3333 이래 나오면 36이 돼야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36이 찬성에 필요한 숫자가 아니고 35가 찬성에 필요한 숫자인데 왜? 뒤에 3 남는 거는 반올리면서 버린다. 4.4.5.2 4m를 버리고 5위로만 잡아야 된다. 버리니까 35가 3분의 2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부끄러운 거죠. 사람이 0.3이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이걸 그냥 통과시켜서 이승만은 걸리면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는 걸 바꿔버려요. 지가 초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이 역시 또 나오죠. 근데 세 번째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제 국민들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별로라 생각하는 거죠. 저뭐 또 나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반대가 많아져요. 그래서 부정선거 막 하긴 했죠 이때도. 근데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엄청나게 표를 많이 얻습니다. 그 후보가 바로 조봉암 후보예요.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였는데 이 조봉암 후보 표를 너무 많이 얻으니까 이승만 쪼는 거죠. 와 하마터면 저마터 떨어질 뻔했네.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야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기시킵니다. 봐라, 자 간첩이었다. 자 됐으면 어쩔 뻔했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이 이승만 좀 안 되겠다 자는. 상태가 안 좋네. 또 4년이 지났어요. 4대 대통령 후보.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된 겁니다. 4대 정부. 그때는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두 개를 같이 뽑아요. 그래서 대통령대로 뽑고 부통령대로 뽑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당과 B당이 있으면 대통령 후보가 있고요. 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김씨, 이게 이씨, 여기는 박씨, 뭐 그 다음에 장씨라면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A당은 대통령이 김 걸리는데 부통령은 B당에 걸릴 수 있어요. 이러면 마음이 잘 안 맞겠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자, 요때 이제 1960년 3월 15일 선거가 있는데 이때는 선거 전에 이승만과 대결할 이때 대통령 후보가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가 있는데 이승만이었고요. 부통령은 이기붕이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이제 야당인데 대통령 후보가 시리키, 부통령 후보가 장면이에요.
선거를 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키가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죽어봅니다. 심장마비로. 이승만 자동으로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통령 후보 선거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장면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기붕이 떨어질 판이야. 그러니까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이게 바로 3월 15일 날 선거라고 해서 3.15 부정선거라고 해요. 이 3.15 부정선거에 대놓고 투표용지를 이런 식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인데 이기붕 찬성표가 15,000표가 나와요. 개표해버리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5,000표 버리고 막 이랍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투표함 꺼냈는데 투표함 안에, 그 투표함 안에 장면표는 하나도 없고 이기붕표가 한 거 있는 투표. 그러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런 부정선거들. 그리고 표 찍으러 갈 때 여러 명이서 같이 찍으러 가고 이런 것들 대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마산에서 크게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일어난 이 시위를 3.15 의거라고 해서 마산에서 아직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난 차에 이때 김주혜라는 학생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죽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가 원래는 이제 죽은가 죽은지 생사도 알 수 없었는데 경찰이 이 시체를 바다에 버렸는데 이게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발견해요. 그 바람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4월 19일, 정확하게 말하면 4월 18일 날 서울에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데모를 벌였고요. 그 고려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승만이 깡패들을 풉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서울대 학생들 막 박살을 내요. 고려대 학생들. 고려대 학생들이 피떡대거든, 깡패들이 맞아서. 그게 소문이 서울의 각 대학한테 싹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이건 안 되지. 대규모 학생 시위가 서울에서 벌어져요. 하고 이 시위에 시민들을 막 참가해버립니다. 시위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승만의 이런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승만은 경찰을 시켜서 시위를 막게 했고 이승만 총을 쏴버립니다. 경찰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요. 1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부상당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시위대가 막 이렇게 100명이 총에 맞아 죽으면 이거 무서워라면서 싹 쪼그려들 줄 알았는데 역시 미친가게 하면서 더 많이 날 테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시위에 나오고 이러니까 결국 4월 25일 날 교수들이 야 이승만님 물러나면 안 되겠다 이 짓거리하고 뭐 하는 짓이고 이래가지고 이승만이 결국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이에요.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그래서 이 4.19 혁명이 한국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그런 일이다라고 보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대단하다라고 말하기 좀 국뽕같이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1948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런 것들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못해요.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 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불과 민주주의 시작한 지 한 10몇 년 만에 이런 걸 해낸다는 거죠. 그 뒤로도 이걸 바탕으로 그 뒤로 5.18, 그 다음에 60항쟁 계속 있었죠. 최근에는 촛불까지.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이런 민중들의 단결된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결국 이승만이 물러가고 다시 헌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부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하니까 너무 대통령이 혼자 해물란다 안 되겠다 해서 내각 책임제를 바꿉니다. 헌법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나라 운영은 국무총리가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민주당 쪽에서 정부를 구성했고요. 민주당의 당수였던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서 장면 정부가 출발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막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요구가 많아져요. 농민들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 그 다음에 노동자의 요구 막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심지어서는 이승만 때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반공정책 이런 것 때문에 통일도 돼야 되는 거 아이가 뭐 언제까지 북한 쪽을 막 적으로만 생각할래 이렇게 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통일운동도 막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이때 나왔던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통일운동도 막 벌어지는데 이런 민중들의 요구들을 이 장면 정부가 받아안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장면 정부, 이 장면이 구성했는데 이 민주당 정부도
사실 그 뿌리가 거의 친일파 이런 애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그나물이 그 밥이다 보니까 이런 요구를 받아안을 능력도 마음의 준비도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고 1년 뒤에 1960년이잖아요. 1년 뒤에 1961년 5월 16일 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성공하죠. 그래서 정권을 잡는 군인이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도 잘 아는 박정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19혁명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